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화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사건 사고가 진짜 이게 너무 버라이어티해요. 분통이 터지다 못해 이제는 다음 차례는 난가? 그런 공포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트위터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남긴 글이 되게 화제래요. 진짜 촌철살인의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냐면요. 여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면 밤늦게 돌아다닌 여자 잘못이고 16살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처참히 숨지면 보고 안 한 노동자 잘못이고 숨쉬기도 괴로운 미세먼지는 고기와 고등어 잘못이면 정부는 뭐 하는데? 법은 왜 필요하고 세금은 왜 따박따박 걷는 건데? 이렇게 쓰셨어. 네.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늘 해왔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좀 약하죠. 그렇죠. 이 김진수 지도위원회 글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방금 말씀하신 거와 연장성상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 가보면요, 푹신푹신한 것들이 깔려 있잖아. 흙 대신에. 뭐 우레탄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우레탄 트랙인데 여기에 납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 납이 쓰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납은 대표적인 인체를 망치는 중금속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중세시대 때도 그때는 뭘 모르던 시절이니까 여성분들이 하얘지는 분을 바르면 이뻐진다 해서 막 발랐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납이야. 아하.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었나요? 썩다 못해 납에 중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절을 한 거야, 다들. 그래요? 그만큼 납이 신체에 치명적인 건데 교육당국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교육청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깔려있는 이 우레탄 트럭에서 납이 과다하게 검출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아니, 이 과다 검출도 좀 문제가 있네요. 아예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치가 90mg/kg인데 이거를 넘는 납이 검출된 곳이 수도권 내에서만 25개 중에 13개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곳에서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조사를 안 한 곳, 이곳에서는 더 많은 곳이 납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니, 그러면 왜 사전에 납을 안 쓰든가 아니면 기준치보다 밑도는 그런 수준으로 설치를 하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교육청 얘기가 가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2013년에 납 검출 방법이
물질을 용액에 넣어서 빠져나오는 성분을 검사하는 방식이었대. 근데 달라진 검사법은 물질을 직접 녹여서 검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안전치가 됐는데 지금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조사 기준이 바뀌면서 그렇죠. 훨씬 납이 나오는 곳이 늘어났다. 이 문제는 납이 나온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체육활동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트랙에서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땜빵으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3개를 내놨어요. 아주 멋져요. 트랙 위에 앉지 않기. 뛰는 건 상관없고 앉지만 않으면 네. 된대요.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우레탄 트랙 파손 부위 만지지 말기. 애들이 그런 거 부서져 있으면 꼭 가서 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켜질까? 대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빨리빨리 그거 교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레탄 트랙을 뜯는 데만 1억이 든대요. 뜯는 데만?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 트럭이 전국에 약 2,810군데가 깔려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 아까도 절반 정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절반만 교체해도 1,000억이야. 어허. 그럼 이 예산을 누가 주느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 지역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이런 거를 모아서 교체 비용을 마련을 한다. 지금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는 돈이 없대요. 지금 교육청은. 그러면 교육부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애들 밥값 문제로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밥값도 내내 만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레탄 뜯는 비용을 지자체나 교육부에서 내가 낼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아니 예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경유차 세금 많이 걷기 때문에 경유차 저 몰고 있는데 그 세금 걷어서 이런 데 쓴다면 나 경유차 세금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데 쓴다고 안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도 모르게 엄한데다 쓰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얘기만 드렸었잖아. 근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파트 놀이터,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놀이터, 왜 이렇게 쓱쓱쓱 하는 거 이렇게 깔려있는 공원 같은 놀이터 있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 이런 데도요, 우레탄 또는 우레탄과 비슷한 소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도 이미 우레탄, 즉 납 중독 가능성이 큰 그런 성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야. 그렇네. 아니 그러면 이런 우레탄 만드는데 도대체 어디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화학기업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표 화학기업 2개 바로 생각나는 곳 있잖아. 코롱, 효성.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 해명은 안 내놨죠? 해명 없고요. 원래 운동장이 흙이었잖아. 그러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네?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꿨죠. 그러다가 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조잔디 쓰냐? 그러면서 우레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납이 너무 많이 나와 다시 흙으로 바꾸. 흙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뜯어 고치면서 야, 더 좋은 게 나왔대. 그러다가 야, 이것도 몸에 안 좋대. 또 새거. 그러다 다시 원상복구. 이건 무슨 보도블록 깔았다가 부셨다 깔았다 부셨다, 납품 업체만 배불리고 말이야. 너무 비슷해요. 코롱이나 효성한테 이 까는 비용을 전적으로 다 물게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그러겠죠.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흑자가 얼만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물론 불황형 흑자지만 흑자 나는 건 좋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불황형 흑자마저도 대폭 줄어들었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진 거야. 네, 그분들이. 오늘 한국은행이요 4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봤더니만 4월의 경상수지 흑자가 33억 7천만 달러 이렇게 발표가 됐대요. 생각보다 많긴 많은데 이 경상수지는요 2012년 3월 이후 5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흑자 기록 다시 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흑자액이 계속 줄고 있어. 지난 3월에 흑자 규모가 놀랍게도 100억이 넘었네요. 100억 9천만 달러였는데 아까 4월에 33억 7천만 달러, 3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 감소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죠. 불황형 흑자의 후폭풍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황형이지만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서 우리나라 워낙 외환 건전성 지키는데 조금 도움이 됐대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줄어드는 폭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잘못하다가 적자로 빠질 수가 있게 되고 외환 전선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되면 지금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후폭풍이 진짜 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뒤에 2월, 3월, 4월 다 1%대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넉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떨어졌대요? 저유가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저유가다 보니까 공산품, 에너지 값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농축 수산물 가격 상승세도 안정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농축 수산물 사기 힘들잖아. 네. 특히 한우나 이런 거 비싸서 못 먹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 물가가 아니야. 그렇지. 도소매 물가야. 도소매 물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곳은 마트 아니면 시장인데 여기는 도소매 플러스 거기에 유통 마진이 추가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이 물가랑은 별개야. 딴 나라야. 딴 나라 얘기야. 딴 나라 하니까 예전에 무슨 당 이름 생각나는데. 네. 딴 나라당. 박 PD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샤오미 거죠. 예. 샤오미 거도 앱을 쓰려고 하면 구글 플레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앱 만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구글에 뜯기는 돈이 너무나 많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30% 뜯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이걸 노리는 업체들이 있었네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한국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만들겠다. 지네들이 뜯어먹겠다는 얘기인 거지, 한마디로. 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예전에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각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대요. 네. 그래서 원이군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는요, SK텔레콤, T스토어, 그리고 KT 올레마켓, LG U+의 U+마켓, 이런 앱스토어들이 통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있었잖아요. 네. 네이버의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또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좀 편리한 것은요, 그동안에 각각의 시장에서 사용했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한 번만 인증만 거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만 문제가 있겠죠. 앱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니 구글에 뺏기는 이득도 있을 텐데 이 원스토어에도 또 뺏기면 이중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이 이런 앱을 만들면 지네 출시를 할 때 여기다가 선탑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기 싫은데 이거 깔려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워지지도 않아, 잘. 그러면 램 공간을 떡하니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내 스마트폰 내 동의 없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월 평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소진하는 데이터 통신 양이요, 무려 4.5GB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런데 문제는 4.5GB를 이상을 쓰려면요, 보통 월 5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겠죠. 오늘 미래부가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LTE 스마트폰 가입자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1월에는 약 4.1기가였다는 거예요. 4.1. 그러다가 3월에는 4.5, 4월에도 4.5. 그러니까 3, 4개월 만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좋은데요.
그건 아니래요. 야구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SKT에서요 4.5기가 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보면요 밴드 데이터 5.1 요게 부가세 포함해서 56,000원, KT LG U 플러스는요 4.5기가 이상을 쓰려면요 비슷하네요 54,000원에서 56,000원. 근데 문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계 통신비가 늘어나잖아. 그죠? 사용자들이 데이터 씀씀이 때문에 2만 원에서 4만 원짜리를 쓰다가 5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5만 9천 원짜리 이런 거는 데이터가 무제한이죠. 얘네 말로는 무제한이죠. 사실상 무제한도 아닌데 이걸 써야 데이터 요금 폭탄을 안 맞는단 말이죠. 폭탄 안 맞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만 9천 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뭔가 대책이 없나? 5만 9천 원 내기 싫은데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LTE폰을 안 쓰는 거야. 3G 폰을 쓰면 돼요? 예, 3G나 피처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쓰는 건데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4월 기준으로요 3G나 피처폰을 쓰신 분들의 데이터 소비량을 봤더니 각각 635메가 아하. 그리고 2메가 피처폰은 진짜 거의 안 쓴다는 얘기군요. 2메가야 2기가가 아니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는 통신사의 호구가 되기 싫어 이런 분들은요 3G폰 또는 피처폰이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폴더폰을 쓰시는 게 차선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게 다 세컨드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폴더폰이나 3G폰을 쓰냐?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사실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소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왜?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야구 봐야죠, 드라마 봐야죠, 무한도전 봐야죠, 게임해야죠, 경제브리핑도 들어야지. 그런데 요거를 잠깐 접고 책을 좀 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러면은 통신사 호갱 노릇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는 경제브리핑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들으시면서 산책을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입니다. 근데 요 문장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1863년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에 대한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 행정부는 그들이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예 해방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공표했던 말이래요. 역사적으로 링컨이 노예 해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기야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노예제를 폐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21세기 현재죠. 현재에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예제 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 한 군데도 없잖아.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가려진 채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 이 현대판 노예들이 여전하대. 이 설마 인공지능 알파고가 활약하는 이런 21세기에 노예가 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종종 뭐 다큐 프로 이런 거 보면요. 염전 노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이따가 잠시 드릴 텐데 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호주의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 노예제에 대해서 몇 년째 이게 계속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 31일에도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4,600만 명에 달한대. 와. 4,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하잖아.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많은 숫자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다니 이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워크프리 재단이 2014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 처지에 빠져있던 사람의 숫자가 3,580만 명이거든요. 2년 만에 30%가 늘어나 버린 거야. 급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숫자면.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노예가 늘어나는 거죠? 일단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 1위가 인도래요. 인도가 전체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무려 1840만 명이 노예 상태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구가 노예다? 아마 인도는 현재도 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네,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예 숫자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예가 많은 나라가 우리 이웃이네요. 중국에도 노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인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340만 명 엄청나죠. 네. 그리고 중국 근처에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이 213만 명으로 3위고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도 1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대. 워크프리 재단은요. 인구당 노예 비율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있죠.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 4.4%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인구당 노예 비율이 높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카타르 이렇게 돼 있대요. 진짜 놀랍죠?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도 했어요.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에서도 이란, 적도, 기니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최하위래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D등급을 부여했어요. 네. 아니 북한, 카타르, 인도 이런 나라들 보면 진짜 한심하다. 21세기에 정부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노예가 버젓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 네. 근데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 이 보고서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름은 없어야지 정상이잖아. 네. 우리나라가 있어. 떡하니. OECD 가입국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있을까? 봤더니 워크프리 재단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0.404%. 그러니까 숫자로는 20만 4,900명이 노예 상태로 있대. 20만 명이요? 아니 우리나라에 20만 명 노예가 있다는 게 믿겨지세요? 게다가 워크프리 재단이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한국을 근데 또 우리 동지가 있네요. 일본, 홍콩, 카타르, 싱가포르, 사우디,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좀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인데도 현대판 노예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야. 노예가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예가 존재를 하겠지. 네.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워크프리 재단의 발표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일단 워크프리 재단이 이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워크프리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번 조사는 갤럽이라고 있죠. 네. 설문조사기관 갤럽에 의뢰를 해서 25개국에서 53개 언어로 42,000여 명. 숫자는 되게 많죠?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노예 숫자를 센 건 아니고요. 각 나라 국민들한테 이 나라에 노예가 존재할까요? 노예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야.
좀 이상한데요? 당연히 지적을 하죠, 사람들은. 아니, 이런 방식, 이거 믿을 수가 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각 나라에서 21세기에 노예제를 인정하는 나라가 없잖아. 예. 근데 워크프리 재단이 사람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 노예들을 각각 쫓아가가지고 만나서 숫자를 센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노예가 나 노예예요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잖아.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공식적인 노예 숫자를 공개하는 보고서조차 워크프리 재단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가끔 국제노동기구에서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긴 하지만 여기도 추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란 얘기인 거죠. 네. 이거 대한민국 정부한테 대한민국엔 노예가 몇 명이나 존재해요? 이러면 싸다고 맞겠지. 한 명도 없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나마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2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다고 얘기했을까? 일단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도 노예 관련된 사건이 많았잖아요. 염전 사건 국민들 진짜 경악을 시켰었죠. 외딴섬 염전에 장애인들, 주로 장애인들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린 사연들이 이게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 당시에 TV나 신문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 실태 고발한다고. 근데 최근에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가 2014년에 벌어졌던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재판을 조사를 했대. 20여 건이나 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염전 노예를 부렸던 악덕 업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 불과 6건에 불과한. 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이런 해명을 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선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선처가 가능한 일인가요? 또 선처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피해 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이 이유가 참작됐다는 거야. 아니,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짐승처럼 부려먹었는데 잠 재워주고 먹을 거 줬다고? 이 선처를 해준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진짜 노예 아니야. 피해 장애인들을 노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원조차도. 노예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소나 개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도 가축들한테 숙식을 제공하잖아, 주인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착한 분들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은 업주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재판을 한 놈들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악덕 업주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노예다고 인정한 거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재판을 해야지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노예라고 인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오히려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동기생 노예 사건, 이것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죠. 이게 뭐냐면 요즘 취업이 너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 내가 취업시켜줄게. 그러면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노예처럼 부린 이 사건이 난리가 났었잖아. 이 친구가 동기생한테 한 짓을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무릎을 꿇리고 유리병으로 때리고 거기다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성기를 꼬집었대. 그래가지고 이 당한 친구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해요. 검찰은 당연히 이 사건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 판결이 안 나와 있어. 이 가해자 측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 친구 간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얘기드렸던 염전 노예나 동기생 노예, 이거는 노예라는 기사 제목이 붙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노예 사건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뭔 얘기냐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가 사고당한 김모근 사건. 네.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얻고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지하철 안전문 유지보수 업체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던 김모군이 사고를 당했는데 원래의 규정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했대요. 근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서 숨졌잖아.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니까 초기에 메트로가 뭐라고 했어요? 2인 1조 작업하라고 했는데 매뉴얼 안 지켰다. 개인 가실이라고 지적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면서 이 청년한테 지금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 업체가 담당하는 지하철역이 무려 97개래요. 그러면 스크린 도어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네. 각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한 20개씩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하는 직원이 고작 10명이라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3년에 성수역에서도 발생을 했고 2015년에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재발한 거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될까? 일단 김모군이 일한 업체가요. 외주 업체인 은성 PSD라는 업체더라고요. 예, 서울 메트로 소속이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서울 메트로는 은성 PSD에서 이게 전적으로 한 일이고 우리는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매뉴얼만 줄 뿐이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 이 은성 PSD가 어떻게 생겼느냐 봤더니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았었잖아요. 예. 2003년에 메트로를 효율화시키겠다. 스크린도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린도어를 메트로에서 직경을 하면 너무 비싸다. 외주화를 시킨 거야. 근데 외주화를 시켰을 때 당시 서울 메트로 사장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경호 씨. 근데 이경호 씨가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라는 업체 있죠. 예, 예. 다스 업체 사장이야. 다 연결돼 있어. 강경호 씨는요, 2004년에 유진 메트로컴이라는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업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진 메트로컴은 우리는 제작과 설치만 할 거고 유지 보수는 은성 PSD에 제하청을 해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칭 경영의 천재라고 얘기하잖아. 지가 그래요? 현대건설 자기가 살렸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살리겠다. 747 정책 뭐 이런 거 내놨잖아. 그래서 메트로 수익 구조가 워낙 나쁘니까 내가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낙하산을 내려보낸 거야.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뭔 짓을 했냐면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외주 노예들을 대거 고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생명과 효율화를 맞바꿔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게 외주가 다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설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분도 처음에는 KT나 SK 직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네. 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분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동통신 상담원들 있잖아요. 뭐 전화 교체하세요, 갈아타세요 이런 분들. 이분들도 거의 100% 외주 직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웬만하면 화내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진짜 불쌍한 노동자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이게 그 브랜드만 걔네 거지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외주라는 거. 그렇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외주 노예인 거예요. 아유, 정말 창조 경제. 근데 노예 얘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또 있어 보니까 진짜 풀어도 계속 나와. 예. 뭔 얘기냐면요. 이건 더 끔찍해요. 석박사급 하면 사회적인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석사긴 한데 존경을 안 해주더라고. 아무튼 석박사급 고급 노예가 우리나라에 수두룩하대. 이유가 뭘까요? 산학협력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산학협력이 그럴듯하잖아, 이름 자체가. 근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석박사급 고급 노예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특히나 석박사급 고급 노예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산학협력의 정의는요.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 산학협력하고 있는 대학들을 매년 조사를 한대. 왜 조사를 하냐? 순위를 매긴다는 거야. 그 네. 대학들에. 그러니 당연히 대학들은 우수한 실적을 내야 교육부한테 인정을 받겠죠? 연구재단한테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적이란 게 되게 골 때리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순수하게 그 대학에서 얼마나 좋은 신기술을 개발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이런 평가가 위주였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로 약간 평가가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업의 기술을 얼마나 이전하고 기술료 수입을 올렸는지
이게 평가의 잣대가 됐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잣대. 이게 뭔 얘기겠어요. 산업협력으로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돈벌이를 많이 한 대학한테 평가 점수를 높게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원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이 이걸 모를까?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학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니네가 개발한 기술 이전해 줄게. 대신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고서 작성해.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대로 연구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춤형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서울대와 호서대도 이게 산학협력이랑 연결되는 학교예요. 네. 당연히 이 사건을 일으킨 옥시 레킷 벤키저가 독성학을 전공한 서울대와 호서대 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했죠. 별도의 자문료도 줬죠. 당연히 아까 얘기대로 유리한 보고서 써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료 수입을 많이 올려야 지네 과가 좋은 평가를 받을 거 아니야. 교수도 기업한테 압박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 교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또 부리는 노예들한테 야, 니네들이 보고서 제대로 써야 돼. 석박사급 대학생들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그래야 교수도 승진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아니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애들이 왜 교수한테 이거 말도 안 돼요? 학자적 양심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의를 못할까요? 그거에 해답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봉교수 사건. 인문교수 사건 봤었을 때 이것도 진짜 한 대학원생이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원생들도 왜 교수한테 항의를 못했을까요? 그때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했잖아.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그렇죠. 교수한테 반항하는 순간 그 대학원생은 자기 학자적 꿈을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돼. 논문이 패스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대학을 떠나더라도 이 또 좁잖아. 그렇지. 쟤가 나한테 대들었다는 애야. 쟤 너네 대학에서 받아주지 마. 분명히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너한테도 대든다. 조심해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석박사급 대학원생들이 한마디로 교수나 기업에서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잖아. 네. 한마디로 노예 신분이란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드리겠지만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인턴 노예들 숫자도 수도 없이 많잖아. 네. 그러니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한다면 워크프리 재단의 보고서에서 주장한 20만 명? 이것보다 훨씬 많은 노예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요? 5천만이 다 노예 같아. 그러니까 워크프리 재단이 주장을 했잖아요. 한국 정부가 현대판 노예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판 노예가 점점 늘어나지 않은가. 저희도 작년에 이 노예 대열에서 탈출했잖아.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또 재미난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좀 들고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약자에게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실린 글인가 봤더니만요. 제20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20대 국회 초선 출사표 이런 내용으로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재 기고문에 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글이에요. 이 출사표는 이렇게 시작해요. 맘모스 사냥에 성공했었을 때 부족장이 누구에게 먼저 고기를 나눠줄까?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으로 정치라는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난감한 요구에 응했었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대요. 똑같은 질문을 어른들 상대로 한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힘센 사람 아니면 사냥의 공이 가장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나눠줘야 된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어린이. 그래요. 대부분 어린이, 힘없는 사람, 노인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네. 거야.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험한 사냥에 나갔었을 때 내가 죽거나 다치면 내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냥꾼은 몸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희생이 보상받을 수 없다면 아무도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명한 부족장이라면 사냥에 나가 죽거나 다친 사냥꾼이 남긴 가족들을 위해 먼저 고기를 나눠줘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 부족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고기를 나눠줘야 하고 부족을 위해 희생한 노인과 여성들도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 보온과 배려, 약자에 대한 돌봄이 인간 사회의 가장 강력한 통합력이고 인간이 자연계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나이와 경험 많은 부족장이 발휘하는 지혜, 사회 통합과 공동체를 강하게 지키는 임무, 그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치는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이다. 박용진 의원이 출사표를 이렇게 남기셨어. 모쪼록 박용진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대 국회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인의 본분을 다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옛날부터 정치를 가장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